(22화) 줄거리. 장가들러 동호로 간 현덕은 제갈량이 조자룡에게 준 금낭의 지시에 따라 난간을 극복해 나간다. 먼저 현덕은 이교에 붙인 교국로를 만나 오국태에게 혼의 소식이 들어가게 하고 이에 노한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송건은 감노사에서 도부수들을 매복시킨 뒤 오국태와 현덕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그러나 오국태는 현덕을 사위로 인정하고 현덕은 손부인과 한마음이 되어 동호를 탈출한다. 그러나 추격군들이 뒤쫓아오고 주유가 매복시킨 군사까지 만나지만 공명이 준 금낭의 지시에 따라 손부인이 직접 동호 장수들을 상대하고 국경에서 제갈량이 준비시킨 군사들 덕분에 유비 일행은 무사히 동호를 벗어난다. 조조는 동작대 낙성식에서 휘하 명궁들과 장수들을 둘러보며 지난날을 반추하다가 유비의 혼의 소식에 화들짝 놀란다. 노숙은 현덕에게 다시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주유는 가도멸객지계를 써서 서천을 뺏어준다는 핑계로 형주를 수중에 넣으려 하지만 모든 수를 읽는 제갈량의 지략에 좌절되고 우라가 치밀어 급기야 죽음을 맞이한다. 제5권 조조 직권편 제41장 봉추선생. 제갈량은 형주에서 밤에 천문을 보고 있었다. 장성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주유가 죽었구나. 새벽녘에 이르러 현덕에게 아뢰었다. 현덕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더니 정말로 죽었다고 했다. 현덕은 공명에게 물었다. 주유가 이미 죽었으니 이제 또 어떻게 하려 할 것 같소? 제갈량이 말했다. 주유를 대신해서 군사를 거느릴 사람은 노숙입니다. 제가 밤에 천문을 보니 장성들이 동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상을 구실로 삼아 지금 한번 강동으로 가서 돌아다니며 훌륭한 인재를 찾는 일에 힘써 주공을 보좌하게 하겠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동호에서 장수와 군사들이 선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요. 제갈량이 말했다.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오히려 저는 겁내지 않았는데 지금 주유가 죽은 마당에 또다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갈량은 조자룡과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재물을 구비하여 배에 싣고 조상하러 파구로 갔다. 가는 도중에 송건이 이미 노숙을 도독으로 삼았다는 것과 주유의 영구도 이미 시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갈량은 곧장 시상으로 갔다. 노숙이 예를 갖춰 영접했다. 주유의 부하들은 모두 다 제갈량을 죽이려고 했지만 조자룡이 칼을 가지고 바짝 뒤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제갈량이 영전에 재물을 제사 상위에 차려놓으라 하고 진설이 끝나자 몸소 제주를 올리고 땅바닥에 꿇어앉아 제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슬프다 공군이여.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구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도 실로 아파서 술 한 잔을 땅에 붓고 제사를 드리니 그대의 홀령이 있다면 내가 올리는 제물을 받아 흠양하소서. 그대가 벼슬에 오르기 전을 마음 아파하노니 손책과 더불어 교우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 의로운 일을 하면서 집까지 내주어 살게 했소. 그대가 약간의 나이일 때를 마음 아파하노니 붕새가 만리를 날아오르듯 큰 뜻을 품고 분발하여 폐업을 바로잡아 일으켜 세우고 강남 땅을 차지하고 막아 지켜냈소. 그대의 씩씩하고 굳센 힘을 떨치던 때를 마음 아파하노니 멀리 파구를 진압하여 유표를 겁먹게 했고 역적을 토벌하여 손책의 근심을 덜어냈소. 그대의 풍채와 품격을 마음 아파하노니 아름다운 소교와 짝하여 한나라 신하의 사이가 되었으니 지금 조정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소. 그대의 높은 기계를 마음 아파하노니 인지를 바치라는 요구를 간하여 막았으니 처음부터 날개를 접지 않고 끝내 분연히 날아올랐소. 그대가 파양에 있을 때를 마음 아파하노니
장관이 와서 유세를 했지만 태연하게 하고 싶은 대로 술을 깨끗이 마시며 큰 주량과 높은 지조를 보여주었소. 그대의 큰 재주를 애달파하노니 문장과 무술과 책략까지 뛰어나 화공으로 적을 무찌르고 강한 적을 얽어매어 약하게 만들었소. 그대의 올해를 생각해보면 웅장하고 용감했던 자질은 꽃뿌리가 피어나는 것 같았소. 그대가 젊어서 세상을 떠난 것을 통곡하나니 땅에 엎드려 흘리는 피눈물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이요 영령의 숨결이라. 수명은 30대로 다했지만 그 이름은 100대에 전해질 것이요. 그대와 맺은 정이 간절했음을 애통해 하나니 애수에 잠긴 마음속은 1000개의 응어리가 맺혀 있어. 생각건대 나의 간과 쓸개는 슬픔으로 끊어지는 것 같고 넓고 넓은 하늘마저 빛을 잃고 산군도 넋을 잃고 슬픔에 젖었소. 죽은도 그대를 위하여 슬피 울고 벗들도 그대를 위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소. 내 재능 없는 사람이지만 계책을 빌리고 방법을 강구하여 오나라를 도와 조조를 막으면서 한나라를 돕고 유비가 안정되도록 기각의 지원을 하려 하오. 머리와 꼬리가 서로 뭉친다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무엇을 우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소. 오호라 공근이여. 삶과 죽음으로 영원히 이별했구려. 이제 참답고 고둠이 아득하도다. 혼과 영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살필지라. 이제부터 천하는 나를 알아줄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요. 아, 슬프고 원통하구나. 엎드려 생각하니 적은 것이 남아 흠양하시오. 공명이 제사를 마치고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통곡했다. 눈물은 마치 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왔고 애통에 마지 않았다. 여러 장수들이 서로 간에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주유와 제갈량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오늘 그가 제사를 지내며 추모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의 말이 모두 헛소리였나 보오. 노숙은 제갈량이 이토록 비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슬픈 감정이 밀려들어 저절로 생각이 나서 말했다. 공명은 원래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공근이 도량이 좁아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였구나. 노숙은 주연을 베풀고 제갈량을 정성껏 대접했다. 연회가 끝나자 제갈량은 돌아가려고 작별 인사를 했다. 제갈량이 물가에 나와 막 배를 타려 하는데 강가에 보이던 한 사람이 도포 차림에 죽관을 쓰고 검은 띠를 두르고 하얀 신을 신고 한 손으로 공명을 꽉 잡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너는 주유가 우라를 못 이겨 죽게 만들어 놓고 또다시 조상한다고 찾아오다니 공명은 동호에 사람이 없다고 업신여기는 것이냐. 공명이 급히 그 사람을 보니 바로 봉추 선생 방통이었다. 공명도 큰 소리로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배에 올라 각자 마음속으로 바라는 일과 걱정거리 등을 털어놓았다. 제갈량은 편지 한 통을 써서 방통에게 주면서 부탁했다. 내 생각에 송건은 틀림없이 조카를 중령하지 못할 것이네. 약간이라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형주로 와서 함께 현덕을 받들면 어떤가. 그분은 너그럽고 어질며 후덕하여 결코 그대가 평생에 이룬 학문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네. 방통은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작별했다. 제갈량은 형주로 돌아왔다. 노숙이 주유의 관을 무호로 보내 관이 도착했다. 송건이 주유의 관을 맞아 그 앞에서 고굴하며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고향 땅에 후하게 장사 지내라고 명했다. 주유는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주순, 차남은 주윤이라 했다. 송건은 이들을 모두 후하게 도와주었다. 노숙이 송건에게 말했다. 저는 녹록하고 용렬한 사람으로 공군의 잘못된 청거를 받았으나 사실은 맡은 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공을 도와줄 한 사람을 청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는 천문에 능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으며 계략은 관중이나 아기보다 덜하지 않고 손자나 오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입니다. 지난날 주공군도 그의 의견을 많이 썼고 공명 또한 그의 지혜에 깊이 탐복했습니다. 지금 강남에 와 있는데 어찌 중히 쓰지 않으십니까?
송고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 사람의 성명을 물었다. 노숙이 말했다. 이 사람은 양양 사람으로 성은 방, 이름은 통, 자는 사원이고 도후는 봉추 선생이라 합니다. 송곤이 말했다. 나도 그 이름을 들어본 지 오래요. 지금 여기에 왔다 하니 즉시청에 와서 만날 수 있게 하시오. 이리하여 노숙은 방통을 초청하여 들어와 송곤을 뵙게 했다. 방통이 들어와 인사드렸다. 송곤이 그를 보니 짙은 눈썹에 치켜든 들창고에 얼굴은 시커멓고 수염이 짧아 그 모습이 기괴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물었다. 공은 평생 무엇을 주로 공부하셨소? 방통이 말했다. 어느 것에도 구속됨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공부했습니다. 송곤이 말했다. 공의 재능과 학문은 공군과 비교하면 어떠하오? 방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저의 재능과 학문은 공군과 크게 다릅니다. 송곤은 평생 가장 좋아했던 주유를 방통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욱 불쾌하게 생각하고 방통에게 말했다. 공은 우선 물러가시오. 공을 쓸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가 오면 다시 부르겠소. 방통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물러나왔다. 노숙이 송곤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방사원을 쓰지 않으십니까? 송곤이 말했다. 미친놈이요. 그런 놈을 써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노숙이 말했다. 적벽에서 전투가 매우 치열했을 때 이 사람이 일찍이 연한책을 들여 첫째 가는 공을 세웠습니다. 주공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송곤이 말했다. 그때는 조조가 스스로 배에 못을 박아 고정한 것이지 꼭 그 사람의 공이라고 할 수는 없소. 나는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소. 노숙이 물러나와 방통에게 말했다. 내가 조카를 청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후께서 공을 쓰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하겠소. 공은 우선 참고 기다려보시오. 방통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긴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숙이 말했다. 공은 아닌 게 아니라 동호에 머물러 있을 마음이 없는 것이오. 방통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숙이 말했다. 공처럼 나라를 바로잡아 구제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든 성공하지 못하겠소. 사실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앞으로 어디로 가시려오? 방통이 말했다. 나는 조조에게 가서 몸담을까 하오. 노숙이 말했다. 그것은 귀중한 물건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과 같소. 형주로 유황숙을 찾아가면 반드시 중용할 것이오. 방통이 말했다. 나의 생각도 실은 그렇소. 조조를 찾아가 몸담겠다 한 말은 장난삼아 해본 말이오. 노숙이 말했다. 내가 마땅히 청구하는 편지를 써서 드리겠소. 공께서 현덕을 도와 반드시 손씨와 유씨 두 집안이 서로 공격하는 일 없이 힘을 합하여 조조를 무찌르도록 해주시오. 방통이 말했다. 그것은 내 평생에 처음부터 가진 뜻이오. 이에 방통은 노숙의 편지를 품에 간직하고 곧장 현덕을 찾아뵈러 형주로 갔다. 이때 제갈량은 사개군을 돌아보고 조사하느라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다. 문지기가 와서 전하여 보고했다. 강동의 명사 방통이 특별히 의탁하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현덕은 방통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즉시 청해드리라 하여 만나보았다. 방통은 현덕을 뵙고 한참 동안 음만하고 절을 하지 않았다. 현덕은 방통의 얼굴이 추하게 생긴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역시 기쁘지 않아서 방통에게 말했다. 조카, 먼 길 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오. 방통은 노숙이 준 추천서와 제갈량이 써준 청거서를 즉시 꺼내 바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황수께서 현인을 초빙하고 인재를 모으신다 하기에 일부러 의탁하러 왔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형주가 점차 안정되어 빈자리가 없소. 여기서 동북쪽으로 130리에 뇌양현이라는 현이 하나 있는데 현령 자리가 하나 비어 있소. 공이 잠시가 있으면 좋은 자리 나는 길로 내 다시 중용하리이다. 방통은 생각했다. 현덕이 어찌 이리 야박하게 대접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재능과 학문으로 그를 움직여 봐야겠다. 방통은 공명이 부재 중임을 알고 부득이 마지못해 작별하고 떠나갔다. 방통은 뇌양현에 도착하여 부임했지만 정사는 돌보지 않고 종일토록 술을 마시면서 즐기기만 했다. 모든 조세 업무와 소송 업무도 쌓아두기만 하고 일체 일을 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현덕에게 보고하여 알리느라 말했다. 방통이 뇌양현의 일을 전부 다 패하고 손 놓고 있습니다. 현덕이 노에서 말했다. 못난 선비놈이 어찌 감히 나의 법도를 어지럽히느냐. 즉시 장비를 불러 분부했다. 종자 몇 사람을 거느리고 형주 남쪽 여러 현을 순시하라. 만일 공정하지 못하거나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즉시 추궁하도록 하라. 아마도 이를 처리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손공과 함께 가면 될 것이다. 장비는 명령을 받고 선공과 함께 뇌양현 앞에 도착하니 군사들과 백성들과 관리들이 모두 성 밖으로 나와 영접했지만 오직 현령만 나타나지 않았다. 장비가 물었다. 현령은 어디 있느냐? 뇌양현 관리가 아래였다. 현령은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100여일 동안 현내의 일은 하나도 묻고 처리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별천지에 지내십니다. 오늘도 어제 마신 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아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크게 노하여 잡아다 꿀리려 했다. 이에 송건이 손을 저어 만류한다. 방사원은 고명한 인물이니 가볍게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사람이요. 우선 현청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만약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죄를 다스려도 늦지 않을 것이요. 장비가 이에 현으로 들어가서 정총에 올라 자리 잡고 앉아 현령에게 나와서 뵈라고 이르라 했다. 현령을 들어오게 하였다. 방통이 몹시 취하여 의관도 미처 정제치 못하고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장비가 노하여 말했다. 우리 형님께서 너에게 현의 일을 맡아 하라 하셨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감히 현의 일을 전부 다 패하고 손 놓고 있었느냐? 방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장군, 내가 현에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장비가 말했다. 너는 도임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종일 취해서 딴 세상에 살았으니 어찌 정사를 패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방통이 말했다. 헤아려 보면 100리밖에 안 되는 조그만 현인데 대수롭지 않은 공무쯤 처리하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장군은 잠시 앉아서 내가 일을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 즉시 현의 관리들을 불러 말했다. 100여일 동안 쌓인 공물을 가져오라. 모두 가져오면 분석 판단하여 시비를 가릴 것이다. 관리들은 분주하게 공문서들을 안하다가 청에 올려 소송을 처리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계단 아래에 삥 둘러 꿇어앉게 했다. 방통은 손으로 판단하여 결재를 하고 입으로는 판결을 내리고 귀로는 진술을 들었는데 사리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털끝만큼도 사실과 어긋나는 일이 없자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고 엎드렸다. 반나절이 되기도 전에 100여일 동안 쌓였던 일을 모두 결제하고 끝마쳤다. 방통은 붓을 땅에 던지며 장비에게 말했다. 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조조 송곤을 손바닥에 글보듯 하거니와 이런 작은 연쯤 어찌 마음에 두고 신경 쓰리오. 장비가 크게 놀라 자리에 내려와 사과했다. 선생같이 뛰어난 큰 인재에게 이놈이 신뢰했습니다. 내 마땅히 형님께 돌아가 극력 청거하겠습니다. 방통은 그제서야 노숙의 추천서를 꺼내놓았다. 장비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처음 우리 형을 배웠을 때 어째서 꺼내놓지 않았습니까? 방통이 말했다. 만일 그때 즉시 꺼냈다면 오로지 추천서만 의지하고 찾아와 아련을 청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요. 장비가 송건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이 아니었다면 아주 뛰어난 현인 한 사람을 잃을 뻔했소. 마침내 장비는 방통에게 작별 인사하고 형주로 돌아와 현덕을 뵙고 방통의 재능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덕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대현을 굴욕적으로 대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장비가 노숙의 추천서를 받들어 올렸다.
현덕이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추천서는 대략 이러했다. 방사원은 백리를 다스릴 재질이 아니니 큰 중임을 주어야 그 큰 뜻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용모로 제주를 의심하신다면 이는 그의 실력을 저버림이 되어 아마도 그가 공부한 재능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끝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이는 사람이 된다면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현덕이 읽고 나서 놀라워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갈량이 돌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현덕이 제갈량을 영접해드리고 서로 인사를 마쳤다. 제갈량이 먼저 물었다. 방군사는 요즘 별탈이 없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요즘 내양현을 다스리고 있는데 술만 마시고 일은 패했다 하오.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사원은 백리를 맡길 재질이 아닙니다. 가슴속에 품은 학문은 저보다 10배는 뛰어납니다. 제가 일찍이 추천서를 사원에게 써주었는데 그때 주공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오늘에야 비로소 자경의 추천서를 받아보았소. 그러나 선생의 추천서는 받아보지 못했소. 제갈량이 말했다. 대연에게 만약 지위가 낮은 일을 맡기면 왕왕 술타령을 하느라 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정무를 보는 일에 게으름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만약 나의 아우가 그의 재주를 말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대현을 잃을 뻔했소. 곧바로 장비에게 명했다. 뇌양현으로 가서 정중하게 방통을 청해서 형주로 모셔와라. 방통을 모셔오자 현덕은 계단을 내려가 죄를 청했다. 방통은 그제서야 바로 공명의 추천서를 꺼내놓았다. 현덕이 추천서를 읽어보니 봉추가 찾아오면 그날로 즉시 중요한 자리에 임용하라는 말이었다. 현덕이 기뻐하며 말했다. 지난날 사마이가 말하기를 제갈량과 방통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두 사람 모두 얻었으니 한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방통을 부군사 중랑장으로 벼슬을 내리고 제갈량과 함께 전반적인 계획과 책략을 짜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정벌을 떠날 준비를 하며 대기하라 했다. 일찌감치 이 소식을 탐지한 사람이 허창에 도착하여 보고했다. 유비가 제갈량과 방통을 모사로 삼아 병사를 모집하고 전말을 사들여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군량과 말먹이를 쌓아두며 유사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동호와 손잡고 조만간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북벌을 할 것입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여러 모사들을 불러 남정을 상의했다. 순유가 나서서 말했다. 주유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 먼저 송건을 쳐 동호를 빼앗고 그 다음 유비를 쳐 형주를 빼앗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만일 멀리 정벌을 떠나면 마등이 허도를 기습해 올까 걱정이오. 전에 적벽에 있을 때에도 군중에 또한 서량군이 쳐들어온다고 헛소문이 와전되었던 일이 있으니 이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오. 순유가 말했다. 저의 소견으로는 마등에게 정남 장군으로 삼는다는 벼슬을 더해주는 조서를 내려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후 송건을 토벌하라 명하여 경사로 그를 유인해드려 먼저 이 사람을 제거하고 나면 남정을 떠나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즉시 조서를 가지고 서량으로 가서 마등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마등의 자는 수성인데 한나라 복파장군 마원의 후예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숙이고 자는 자석인데 환제 시절 천수군 난간현의 현위가 되었다가 관직을 이룬 후에 농서지방을 떠돌다가 강인들과 섞여 살았다. 마침내 강족의 여성과 결혼하여 등을 낳았다. 등은 키가 팔척에 체격이 우람하고 용모가 특이했고 품성이 따뜻하고 선량해서 사람들이 모두 존경했다. 영제 말년에 많은 강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마등은 민병을 모집하여 반란군을 무찔렀고 초평 중년에 마등은 역적을 토벌한 공로로 정서장군 벼슬을 받았고 진서장군 한이와 의형제가 되었다. 이날 천자의 조서를 받고 맏아들 마초와 상의하며 말했다. 나는 동순과 함께 의대조를 받으면서부터 유연덕과 함께 역적을 토벌하기로 약속했으나 불행히도 동승은 이미 죽었고 현덕은 패배를 거듭하는데 나 또한 궁벽한 서량에 있으니 현덕과 협조하지 못했다. 이제 현덕이 형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바로 예전에 가졌던 뜻을 함께 펴려 했는데
조조가 오히려 나를 불러오라 하니 이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마초가 말했다. 조조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아버님을 부르는데 이제 만일 가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명을 거역했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땅히 부르는 기회를 이용하여 서울로 가서 그곳에서 일을 도모하면 옛날의 뜻을 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등의 형의 아들 마대가 간했다. 조조의 속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숙부께서 만일 가신다면 아마도 해를 당하실 것입니다. 마초가 말했다. 제가 원하건대 서량의 군사를 모두 일으켜 아버님을 따라 허창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천하를 위하여 해로운 놈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등이 마초에게 말했다. 너는 강병을 거느리고 서량을 보존하며 잘 지키고 있어라. 둘째 마효와 셋째 마철 그리고 조카 마대를 데리고 함께 가겠다. 조조가 만일 내가 서량에 남아있고 또한 한수가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헤아려 보건대 감히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마초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가시더라도 절대로 가벼이 경사로 들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마땅히 그들의 동정을 살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임기응변하십시오. 마등이 말했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리하여 마등은 서량병 5천을 거느리고 마효와 마철을 전위부대로 삼아 먼저 앞서가라 하고 마대는 후군에 머물면서 지원하도록 하고 먼 길의 긴 대열을 구불구불 이어가며 허창을 향해 떠나갔다. 마등은 허창성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군마를 둔치고 머물렀다. 조조는 마등이 이미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자 문하시랑 황규를 불러 분부하여 말했다. 바로 지금 마등이 송곤을 치려고 와 있다. 내 너를 행군참모로 임명할 것이니 너는 먼저 마등의 영체로 가서 군사들을 위로하고 마등에게 내 말을 전하라. 서량은 길이 멀어 군량을 이송해오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인마를 대동하고 오지 못했을 것이니 내가 다시 대군을 보내어 서로 협동하여 전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일 그대는 성 안으로 들어와 천자를 뵙도록 하라. 내가 남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량과 말먹이를 줄 것이다. 황규는 명을 받고 마등을 찾아와 배웠다. 마등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대접했다. 황규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오르자 말했다. 나의 아버지 황원께서 이각과 곽사의 난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한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임금을 업신여기는 역적놈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등이 말했다. 임금을 업신여기는 역적이 누구란 말이오? 황규가 말했다. 임금을 업신여기는 놈은 역적 조조요. 공은 어찌 그것을 몰라 나에게 물으십니까? 마등은 이 말로 조조가 나의 뜻을 염탐하려고 보낸 자가 아닌가 걱정하여 갑자기 가로막으며 말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가까이 많으니 막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황규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했다. 공은 끝내 의대조를 잊으신 것입니까? 마등은 그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남몰래 속에 간직했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황규가 말했다. 조조는 공께서 성에 들어와 천자를 아련하라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닐 것입니다. 공은 가벼이 들어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내일 군사를 통솔하고 성 아래로 가서 조조가 성을 나와 군사를 점검할 때를 기다렸다가 점군할 때 그곳에서 죽여버리면 대사는 성공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 황규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까지도 원한에 찬 분기가 가시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여러 차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황규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뜻밖의 그의 첩 이춘향이 황규의 손아래 처남 묘택과 사사로이 정을 통하고 있었다. 묘택은 춘향을 손에 넣어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딱히 손쓸 방법이 없었다. 그날 황규의 첩 춘향이 황규가 분개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고 즉시 묘책을 찾아가 말했다. 황실랑이 오늘 군정을 상의하고 돌아왔는데 매우 분개하고 원한에 사무쳐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묘택이 말했다. 내가 한번 말로 떠보아라. 사람들은 모두가 유황숙을 어질고 덕성스럽다고 하고 조조는 간웅이라 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해 보아라. 이날 밤 황규는 춘향의 방으로 왔다.
첩이 말로 왜 그렇게 분개했었는지 말하도록 꿰어 부추겼다. 황규가 술김에 말했다. 내가 나의 여인으로 오히려 그릇된가 올바름을 구별 못하다니 될 말인가. 내 평생 하는 조조를 죽이고자 하는 걸세. 첩이 말했다. 만일 죽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손을 쓰시렵니까? 황규가 말했다. 내가 이미 마장군과 약속해 두었다. 내일 성 밖에서 군사를 점검할 때 죽일 것이다. 첩은 묘택에게 이 말을 전했고 묘택은 이 사실을 조조에게 알렸다. 조조는 즉시 비밀리에 조홍과 허저를 불러 여차여차하라고 분부하고 또 하우영과 서왕을 불러 여차여차하라고 분부했다. 그들이 각자 명을 받고 물러가자 또 한편으로 먼저 황규 일가의 가족들을 잡아 가두게 했다. 다음 날이다. 마등이 서량의 병마를 거느린 채로 차차 성에 근접하고 있었다. 다만 전면에 수많은 홍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승상의 기호도 내걸려 있었다. 마등은 그것을 보고 조조가 직접 점군을 하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박차고 앞으로 전진했다. 그때 갑자기 한방포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홍기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활과 세네를 일제히 쏘면서 한 장수가 앞에 서서 나오는데 바로 조홍이었다. 마등이 급히 말을 움직여 돌아가려고 할 때 양쪽에서 또다시 함성이 일어나더니 왼쪽에서 허저가 쳐들어오고 오른쪽에서 하우연이 쳐들어오고 뒤에서 또한 서왕이 군사를 몰고 달려들어 서량 군마의 퇴로를 끊어버렸다. 곧바로 마등 3부자는 싸움터 한가운데로 몰려 위태로워졌다. 마등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되자 죽을 힘을 다해 돌격했다. 마철은 어지럽게 쏟아지던 화살에 일찌감치 맞아 죽었고 마휴는 마등을 바짝 따르며 자충우돌했으나 탈출을 할 수가 없었다. 마등과 마휴 두 사람은 온몸에 중상을 입고 타고 있던 말이 또 활을 맞아 고꾸라져 두 부자는 모두 붙잡혔다. 조조는 황규와 마등 부자를 다 같이 결백해 끌어오라 했다. 황규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소. 조조는 묘택을 대질시켜 맞춰보라 했다. 마등이 큰 소리로 꾸짖어 말했다. 못난 선비가 나의 큰일을 그르쳤구나. 내 나라를 위하여 역적을 죽이지는 못했으니 이것은 바로 운명이구나. 조조는 끌어내라고 명했다. 마등의 입에서는 욕설이 그치지 않았다. 마등은 그의 아들 마휴 및 황규와 다 함께 죽임을 당했다. 묘택이 조조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춘향을 데려다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한 계집년을 욕심하여 내 친척 일가를 몰살시켰느냐. 이따위 의롭지 못한 인간을 남겨두었다가 무얼 하겠느냐. 즉시 묘택과 이춘향을 황규 일가의 전 가족과 함께 저자거리에서 목을 베어 죽이라 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조조는 서량 군사들을 귀순시키고 토항하게 하여 타일렀다. 마등 부자가 반역을 도모한 것은 너희들의 일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조조는 또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분부했다. 관문을 단단히 지키면서 마대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한편 마대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후진해 있었다. 일찌감치 허창성 밖에서 도망쳐 돌아온 군사 하나가 마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마대는 쏘스라치게 놀라 할 수 없이 병마를 버리고 행상으로 분장하고 며칠 밤 계속 달아나고 숨고 달아나고 숨으며 도망쳤다. 제42장 마초설한. 조조는 마등 등을 죽이고 즉시 남정하기로 뜻을 정하고 굳게 마음먹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군사를 조련하고 무기를 수습하여 이제 서천을 빼앗으려 합니다. 조조가 깜짝 놀랐다. 만약 유비가 서천을 빼앗는다면 날개를 다는 것이다. 장차 무엇으로 도모해야 하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이 썩 나서면서 말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유비와 성곤이 서로 돌볼 수 없게 만들고 강남과 서천을 모두 승상께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조조에게 계책을 드린 사람은 치서시여사 진군으로 자를 장문이라 했다. 조조가 물었다. 진장문, 무슨 좋은 계책이 있느냐? 진군이 말했다. 지금 유비와 송건은 순치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유비가 서천을 빼앗으려 하면 승상께서는 상장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여 합비의 군사들과 만나서 함께 곧바로 강남을 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송건은 반드시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유비의 속뜻이 서천을 빼앗는 것에 있다면 반드시 송건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송건은 유비의 구원군이 없으면 힘이 떨어지고 군사들도 약해져서 강동의 땅은 반드시 승상께서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강동을 얻는다면 형주는 일고에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주를 평정한 다음 천천히 서천을 도모하시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장문의 말이 내 뜻에 딱 들어맞는구나. 즉시 30만 대군을 일으켜 곧장 강남으로 내려가라 하고 합비를 지키고 있는 장유에게 군량과 말먹이를 준비하여 공급하라고 명했다. 일찌감치 염탐꾼이 이 소식을 송건에게 보고했다. 송건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상의했다. 장소가 말했다. 노숙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급히 형주로 편지를 보내 현덕에게 함께 힘을 모아 조조를 막으라고 이르십시오. 자경은 현덕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현덕은 자경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현덕은 기왕 동호의 사이가 되었으니 역시 의리상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현덕이 도우러 와준다면 강남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송건은 그 말을 따라서 즉시 노숙에게 사람을 보내 분부했다. 현덕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노숙은 명을 받고 즉시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 현덕에게 전했다. 현덕은 편지의 내용을 읽고 사자를 관사에 머물라 하고 사람을 남군으로 보내 제갈량을 불렀다. 제갈량이 형주로 돌아오자 현덕이 제갈량에게 노숙의 편지를 주자 제갈량이 읽기를 마쳤다. 제갈량이 말했다. 강남의 군사를 움직일 필요도 없고 형주의 군사를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조가 감히 동남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겠으니 즉시 노숙에게 답장을 보내서 마음 편안히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만약 북병이 침범하면 황수께서는 군사를 물리칠 계책이 있다고 말씀하소서. 사자가 돌아가자 현덕이 물었다. 지금 조조는 30만 대군을 일으켜 합비의 군사와 합쳐서 한꺼번에 우르르 밀려오고 있는데 선생은 무슨 묘계가 있어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평생 걱정하는 것은 바로 서량의 군사입니다. 지금 조조는 마등을 죽였는데 그 아들 마초는 지금 현재 서량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반드시 조조에게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주공께서 편지 한 통을 써보내어 마초와 손잡고 마초에게 군사를 일으켜 관으로 쳐들어오게 한다면 조조는 강남으로 쳐내려갈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현덕이 매우 기뻐하며 즉시 편지를 써서 한 신복에게 주고 곧장 서쪽 양주로 보냈다. 양주에 머물러 있던 마초는 밤에 꿈을 꾸었다. 꿈에 눈바 뒤에 누워 있는데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달려들어 무는 바람에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깨었다. 마음속에 심상치 않은 의욕이 들어 부하 장수들을 불러 꿈 이야기를 했다. 부하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했다. 그 꿈은 상스럽지 못한 조짐입니다. 모두들 그를 쳐다봤다. 그는 바로 신복 부하인 교의 방덕으로 자는 영명이라 했다. 마초가 물었다. 영명의 소견은 어떻소? 방덕이 말했다. 눈밭에서 호랑이를 만났으니 꿈의 조짐이 극히 좋지 않습니다. 노장군께서 허창에서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땅바닥에 엎어져 통곡하며 말했다. 숙부와 아우들 모두가 살해되었소. 마초가 쳐다보니 바로 마대였다. 마초가 놀라 물었다. 어쩌다 그리 되었느냐? 마대가 말했다. 숙부님께서 시랑 황규와 짜고 조조를 죽이려 했는데 불행히도 일이 누설되어 모두 저작거리로 끌려나가 참수당하고 두 아우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소. 오직 나만이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밤을 지새우며 탈출해 왔소. 마초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다가 졸도하여 땅에 쓰러졌다. 여러 장수들이 구안하여 부축해 일으켜 세우니 마초는 이를 갈면서 조조놈에게 몹시 분개하며 통탄에 마지 않았다. 갑자기 형주에서 유황숙이 사람을 보내 편지를 가져왔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마초가 편지를 뜯어보니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한나라 조정이 불행하여 역적 조조가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며 임금을 속여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네. 나는 지난날 그대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함께 밀조를 받들고 이 역적놈을 죽이기로 맹세했었네. 이제 영성군께서 조조에게 해를 당하셨으니 이것으로 장군에게 조조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고 같은 땅을 밟을 수 없으며 같은 세월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원수가 되었네. 만약 그대가 서량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오른쪽을 공격한다면 나는 마땅히 형주와 양양의 군사를 일으켜 조조의 앞을 막겠네. 그렇게 하면 역적 조조를 잡고 간사한 무리들도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이며 원수에게 당한 치욕도 갚을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네. 편지로는 모두 말할 수 없으니 즉시 회답해 주기를 서서 기다리겠네. 마초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뿌리며 즉시 답장을 써서 사자에게 주고 먼저 돌아가라고 떠나보냈다. 그 다음에 마초는 즉시 서량의 군마를 일으켜 막 진군하려 했다. 그때 갑자기 서량태수 한수가 마초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보자고 했다. 마초가 즉시 관부로 가서 한수를 찾아가니 한수가 조조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편지에 이르기를 만일 마초를 잡아 허도로 보내면 즉시 너를 서량으로 봉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초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청하건대 숙부께서는 우리 두 형제를 포박하여 허창으로 압송하십시오. 그래야 숙부께서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가 마초를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나와 너의 아버지는 의형제를 맺었다. 그런데 어찌 차마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 군사를 일으킨다면 나는 마땅히 도울 것이다. 마초는 절을 올리며 감사해했다. 한수는 즉시 조조가 보낸 사자를 끌어내어 목베어 죽이고 수하의 8부 군마의 수를 조사한 후 이들을 이끌고 일제히 진군했다. 8부군은 후선, 정은, 이감, 장횡, 양흥, 성희, 마완, 양추가 거느린 군사였다. 8명의 장수는 한수를 따라 마초의 수하 방덕과 마대의 군사와 합세하여 20만 대군을 일으켜 장안을 향해 빠른 속도로 쳐들어갔다. 장안 군수 종효는 조조에게 급보를 띄우고 한편으로 군사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 진을 치고 적을 막으려 했다. 서량군의 선발 부대장 마대는 1만 5천 군사를 이끌고 맨 앞장을 서서 호호탕탕 온 산천을 뒤덮으며 새까맣게 몰려왔다. 종효는 말을 타고 나가 마대에게 말로 응대하려 했다. 마대는 보검 한 자루를 빼어들고 달려들어 종효와 교전했다. 단 한 번도 부딪혀 싸우지도 않아 종효는 그냥 대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하자 마대가 칼을 들고 그 뒤를 쫓았다. 마초와 한수가 거느린 대군이 모두 도착하여 장안성을 포위했다. 종효는 성에 올라가 성을 지켰다. 장안은 바로 서한이 도읍을 세운 곳이기 때문에 성곽이 견고하고 해자가 깊고 험해서 단시간 내에 공격해서 쉽사리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열흘을 계속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쳐부술 수가 없었다. 방덕이 나아가 계책을 올렸다. 장안 성안의 토질은 단단하고 물은 짜서 먹고 견딜 수가 없는데 더구나 땔감마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흘이나 에워싸고 있어서 성안의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굶주려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잠시 군사를 거둬들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만 여차여차만 하면 장안성은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초가 말했다. 그것 참 훌륭한 묘책이오. 마초는 즉시 영을 내려 각 부대에 전하며 모두 다 군사를 물리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마초는 직접 적의 테러를 끊으면서 각 부대의 군마를 천천히 후퇴시켰다. 종효는 다음날 성으로 올라가 살펴보니 적군이 모두 물러가고 없었으나 갑자기 물러간 데에는 아마도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사람을 보내 적들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니 과연 멀리 가고 없었다. 종효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군사들과 백성들이 성 밖을 나가 땔감을 해오고 물을 길러 올 수 있도록 성문을 활짝 열고 마음대로 드나들게 내버려 두었다. 군사들이 물러간 지 5일이 지나서 또다시 마초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군사들과 백성들은 서로 다투어 성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종효는 또다시 성문을 닫아 걸고 굳게 지키기만 했다.
이때 종효의 아우 종지는 서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삼경이 가까워 올 무렵 성문 안에서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종진이 급히 가서 불을 끄려 할 때 성변을 돌아가던 한 사람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놓아 달려오며 큰 소리로 소리쳤다. 방덕이 여기 있다. 종진은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방덕의 단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방덕은 군사들과 공간들을 덮쳐 쫓아버리고 성문을 지키는 자들을 베어내고 성문에 걸린 쇠사슬을 끊어내고 문을 활짝 열었다. 마초와 한수는 군마를 놓아 달려 성 안으로 들어왔다. 종효는 동문을 따라서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마초와 한수는 성을 빼앗고 삼군에 상을 주어 위로했다. 종효는 동간으로 물러나 지키면서 조조에게 급보를 띄웠다. 조조는 장안을 잃었다는 보고를 받자 감히 다시 남정을 의논하지 못했다. 즉시 조조는 조훈과 서왕을 불러 분부했다. 먼저 1만 명의 인마를 데리고 동간으로 가서 종효 대신 엄중히 수비해라. 만일 열흘 안에 관문을 빼앗기면 모두 참할 것이지만 만일 열흘을 넘어서 빼앗긴다면 너희들은 상관없다.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즉시 뒤따라가겠다. 조훈과 서왕 두 사람은 장령을 받들고 즉시 밤을 지새우며 떠나갔다. 조인이 간했다. 조흥은 성미가 급해서 실로 이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너와 내가 군량과 말먹이를 호송하며 즉시 뒤따라가서 지원하면 괜찮을 것이다. 한편 조훈과 서왕은 동간에 도착하자 종효 대신 관문을 굳게 지키며 일절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마초는 군사를 거느리고 관문 아래에 와서 조조 3대에 걸쳐 약점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창피를 주었다. 조흥은 크게 노해 군사를 이끌고 간 밑으로 내려가 싸우려 했다. 서왕이 말리며 말했다. 저놈들이 욕짓거리를 하는 것은 장군이 싸우러 나오도록 화를 돋우는 수작이니 절대 나가 싸우면 아니 됩니다. 승상께서 대군을 이끌고 오실 때면 반드시 계책이 있을 것이요. 마초의 군사는 밤낮없이 돌아가면서 몰려와서 욕설을 퍼부었다. 조흥은 열을 내며 나가 싸우려고만 했고 서왕은 극력 저지하느라 갖은 애를 다 썼다. 낙양성을 포위한 9일째 되는 날 조흥이 동간 위에서 바라보니 서량 군사들은 모두가 말을 버리고 동간 앞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태반이 피로에 지쳐 힘이 쏙 빠진 듯 땅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조흥은 즉시 말을 준비시키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관 아래로 물밀듯 쳐내려갔다. 서량 병사들은 말도 창도 다 버리고 달아났다. 조흥은 그들의 뒤를 쫓아 이리 굽을 저리 굽을 뒤쫓아 다녔다. 이때 서왕은 동간에서 군량과 말먹이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는데 조흥이 군사를 몰고 싸우러 관문을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따라 쫓아가 조흥에게 소리쳤다. 말을 돌리시오. 갑자기 뒤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마대가 군사를 이끌고 쳐나왔다. 조흥과 서왕이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 할 때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더니 산 뒤에서 군사들이 두 갈래로 쏟아져 나와 조흥과 서왕의 앞을 가로막았다. 왼쪽은 마초의 군사고 오른쪽은 방덕의 군사였다. 한바탕 뒤섞여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졌다. 조흥은 막아내지 못하고 태반의 군사를 꺾인 채 겹겹이 두른 포위망을 돌진하여 뚫고 동간을 향해 달아났다. 서량병이 그 뒤를 따라서 추격하니 조흥은 동간을 버리고 달아났다. 방덕이 동간을 지나 조흥의 뒤를 바짝 따라잡았을 무렵 뜻밖의 조인이 이끄는 군사와 마주쳤다. 조인은 조흥 등 1군을 구조했고 마초는 방덕을 맞이하여 동간으로 올라갔다. 조흥은 동간을 잃고 조조에게 달려가 만나 뵈니 조조가 말했다. 너에게 열흘의 기한을 주었는데 어째서 9일 만에 동간을 잃었느냐. 조흥이 말했다. 서량의 군사들이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대는 바람에 창피하여 쳐 죽이고 싶었는데다가 놈들의 군기가 풀어져 느슨하고 경계를 게을리하는 것을 보고 그런 틈을 타고 추격해 갔는데 놈들의 관계에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조흥은 나이가 어려 조급해할 수 있지만 서왕 너는 모름지기 타일로 막았어야 했지 않았느냐. 서왕이 말했다. 여러 차례 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공간에서 군량과 말먹이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았을 때는 소장군께서 이미 동간을 내려간 후였습니다. 저는 소장군이 실수를 할까 걱정되어 급히 뒤쫓아갔는데 때는 이미 적의 간사한 계략에 빠진 후였습니다. 조조는 화가 폭발하여 조홍의 목을 베라고 호통쳤다. 여러 관리들이 용서해달라고 빌고 조홍이 자기 죄를 인정하여 물러나올 수 있었다. 조조는 군사를 진격하여 곧장 동간에 도달했다. 조인이 조조에게 말했다. 먼저 영채와 울타리를 친 다음 동간을 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나무를 베어 울타리를 늘어 세우고 3개의 영채를 나누어 세우라 명했다. 왼쪽 영채는 조인이, 오른쪽 영채는 하우연이, 그리고 가운데 영채는 조조가 스스로 자리 잡았다. 다음 날이다. 조조는 3개 영채의 대소장수와 군사들을 이끌고 동간 앞으로 몰려갔다가 서량군마와 정면으로 마주치자 양측은 각각 진세를 펼쳤다. 조조가 말을 타고 문기 아래로 나아가 서량의 군사들을 살펴보니 사람마다 용맹하고 건장해 보이고 군사 하나하나가 모두 영웅으로 보였고 또한 마초를 살펴보니 얼굴은 분을 펴바른 듯 하얗고 입술은 붉은 먹을 바른 듯 붉었으며 허리는 가늘고 넓적다리는 넓고 소리는 웅장하고 힘은 아주 세차 보였으며 하얀 점포에 은갑을 입고 손에는 긴 창을 잡고 진 앞에 말을 세우고 서 있는데 그 왼쪽에는 방덕이, 오른쪽에는 마대가 서 있었다. 조조는 은근히 마대가 친 진세를 보고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직접 말을 놓아 달려 마초에게 가서 말했다. 너는 한나라 명장 마원의 자손인데 무슨 까닭으로 배반했느냐? 마초가 어금니를 꽉 물고 바드득 갈면서 큰 소리로 욕했다. 역적 조조놈아, 임금을 속이는 것만으로도 그 죄는 죽여도 시원찮거늘 하물며 나의 아버지와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는 불공대천의 원수다. 내 마땅히 너를 사로잡아 너의 생살점을 뜯어 씹어먹을 것이다. 마초는 말을 마치자마자 창을 뻗쳐들고 곧장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조조 뒤에 있던 우금이 맞서 싸우러 나갔다. 둘은 엇갈려 하며 팔구합을 붙어 싸우더니 우금이 패하여 달아났다. 장합이 맞서 싸우러 나와 20여 합을 싸우다가 역시 패하여 달아났다. 이통이 나와 싸웠지만 마초는 더욱 기세를 떨치면서 맹렬히 공격했다. 불과 몇 합을 싸우는 사이 마초는 단창에 이통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마초가 창을 높이 들고 뒤로 한번 손짓하자 서량병이 일제히 공격해왔다.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배했다. 서량의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자 조조를 보좌하는 좌우장수들도 모두 이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마초와 방덕 그리고 마대는 100여기만 거느리고 곧바로 조조의 중군 속으로 조조를 잡으러 뛰어들어갔다. 이때 조조는 혼란에 빠진 군사들 속에 섞여 있었는데 서량 군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홍포를 입고 있는 놈이 조조다. 조조는 즉시 말 위에서 홍포를 벗어버렸다. 또다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수염이 긴 놈이 조조다. 조조는 두렵고 너무나 절박해서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아 수염을 잘라버렸다. 군중의 한 사람이 조조가 수염을 잘라버린 일을 마초에게 고지했다. 마초는 즉시 사람을 시켜 외치게 했다. 수염이 짧은 놈을 잡아라. 그놈이 조조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깃발에 한 모퉁이를 찢어 목을 감싸고 도망쳤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었다. 동간에서 패배하고 추격군에 놀라 도망칠 때 맹덕은 어쩔 줄 몰라 비단 점포 벗었네. 칼 뽑아 수염을 자르다니 간담이 서늘했겠지. 마초의 명성이 높은 하늘도 뒤덮었네. 조조가 한참 달아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타고 쫓아오는 것 같았다. 조조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바로 마초였다. 조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좌우의 장수들도 마초가 급히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조조마저 내팽개치고 오직 각자 제 목숨만 겨우 건져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마초가 성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말했다. 이놈 조조야, 내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조조는 어찌나 놀랐는지 말채찍을 땅에 떨어뜨렸다. 마초가 이제 곧 따라잡을 것 같았다. 마초가 뒤따라붙어 창으로 찌르려 다가오니 조조는 나무를 감싸고 돌면서 달아났다.
이때 마초가 내지른 창이 나무에 꽂혀 급히 창을 빼려 할 때 조조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마초가 말을 놓아 그 뒤를 쫓아갈 때 산비탈 변방에서 한 장수가 돌아 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우리 주공을 해치지 말라. 조홍이 여기 있다. 조홍이 칼을 휘두르며 말을 놓아 달려들어 마초를 가로막아 서는 바람에 조조는 목숨을 건져 달아날 수 있었다. 조홍은 마초와 40~50합을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점점 칼 쓰는 법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데다 기력도 없어졌다. 이때 하우연이 수십 기를 이끌고 뒤따라왔다. 마초는 혼자뿐이라서 적의 계략에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말머리를 돌려 되돌아왔다. 하우연도 뒤쫓아오지 못했다. 조조는 영체로 돌아왔다. 조이는 영체를 죽을 각오로 적을 막아 지켰다. 그래서 꺾인 군마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조조는 막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만약 조홍을 죽였더라면 오늘 나는 반드시 마초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즉시 조홍을 불러 푸짐한 상을 덧붙여 내려주고 패장군을 수습하여 영체를 굳게 지키되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 올리면서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게 했다. 마초는 날마다 군사를 이끌고 영체 앞에 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다. 조조는 전령을 보내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굳게 지키기만 하라. 만일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여러 장수가 말했다. 서량의 병사들은 노두가 긴 창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노수를 가려 뽑아 맞서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싸우고 싸우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결정할 일이지 적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적들이 비록 긴 창을 쓴들 어찌 편리하게 찌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오직 성을 단단히 지키기만 하면서 적을 보고 있으면 적은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 여러 장수들은 사사로이 모여 수군거렸다. 승상께서 원정을 떠나 싸워온 지금까지 몸소 늘 앞장서서 싸우셨는데 이번에 마초에게 패배한 이후 어찌하여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며칠이 지나자 염탐꾼이 와서 보고했다. 마초에게 또 2만 명의 신병들이 싸움을 도우러 왔는데 이들은 강인 부족입니다. 조조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여러 장수가 말했다. 마초의 군사가 늘어났는데 승상께서 도리어 기뻐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내가 이기고 나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3일이 지났다. 동간 위에 신병들이 또다시 보강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는 또다시 크게 기뻐하면서 막사 안에 잔치를 벌여놓고 축하했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속으로 비웃었다. 조조가 말했다. 공들은 내가 마초를 무찌를 계책이 없을까봐 비웃느냐. 공들은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느냐. 소왕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지금 승상의 많은 군사들이 여기에 있고 적 또한 모두 다 관 위쪽에 현재 둔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하서까지는 분명히 방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일군이 몰래 포판진 나루를 건너가서 먼저 적이 돌아갈 길을 끊고 승상께서 곧장 하북으로 쳐들어가시면 도적들은 양쪽에서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니 그 형세가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서왕의 말이 바로 내 생각이다. 조조는 즉시 서왕에게 말했다. 너는 정예병 4,000명을 이끌고 주령과 함께 곧장 하서로 들어가되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물을 건너 하북으로 가거든 동시에 공격하도록 하라. 서왕과 주령은 명령을 받고 먼저 4,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암암리에 길을 떠났다. 조조가 명령을 내려 조홍에게 먼저 포판진으로 가서 배와 뗏목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조인에게는 남아서 영체를 지키라 명하고 조조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위하를 건너려 했다. 일찌감치 염탐꾼이 이 사실을 마초에게 보고하니 마초가 말했다. 지금 조조는 동간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배와 뗏목을 준비하는 것은 위와 북쪽으로 건너가 반드시 우리 뒤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일군을 이끌고 강가로 가서 북쪽 언덕으로 건너오는 적을 막아 조조의 군사는 단 한 놈도 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20일이 지나면 하동에는 군량이 바닥날 것이고 조조군은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이니 그때 강변을 따라 내려가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면 조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군사들이 반쯤 강을 건넜을 때 공격하라는 병법에 이르는 말도 어찌 듣지 못했느냐. 조조의 군사들이 절반쯤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강의 남쪽 기슭에서 공격하면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가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마초가 말했다. 숙부님의 말씀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마초는 즉시 사람을 시켜 조조가 언제 물을 건너올지 염탐하라 했다. 한편 조조는 군사의 정돈을 마치자 군사를 3으로 나누어 앞서서 위하를 건너려 진군했다. 조조의 인마가 한 해에 이르렀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조조는 정예병을 먼저 북쪽강 언덕으로 건너보내서 영체를 세우게 하고 조조는 직접 측근 호위 군사 100명을 이끌고 칼을 어루만지며 위수 남쪽 언덕 위에 앉아 군사들이 위수를 건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뒤편에서 백포 장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마초일 것이라 생각하고 배를 타려고 물가로 한꺼번에 우르르 밀고 내려갔다. 물가에 몰려든 병사들은 배를 먼저 타려고 다투는 자들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조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서 칼을 잡고 멈추라 지시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 명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함성과 말의 울음소리와 벌떼처럼 몰려드는 소리뿐이었다. 배 위에 있던 한 장수가 몸을 날려 강 언덕으로 올라와 부르짖으며 호통쳤다. 도적들이 당도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조조가 바라보니 바로 허저였다. 조조는 입속에서 태연하게 중얼거렸다. 도적들이 오면 왔지 놀랄 것이 무엇인가 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벌써 마초는 백보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허저가 조조를 잡아 끌어내려 배를 타려 했을 때 배는 이미 강기슭을 한 장 정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허저는 조조를 업고 한 번에 펄쩍 뛰어올라 배를 탔다. 조조를 수행하고 있던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다 물속에 뛰어들어 배전을 잡고 끌어당기며 배에 올라 목숨을 건지려고 서로 다투는 통에 작은 배는 뒤집히려 기우뚱했다. 허저는 칼을 뽑아 난도질을 해대는 바람에 배전을 잡고 있던 손들이 모조리 잘려나가며 모두 물속으로 처박혔다. 허저는 급히 배를 움직여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기를 바라면서 강 가운데로 노를 저었다. 허저는 뱃고물에 서서 나무 상아떼를 바쁘게 밀고 당기며 배를 저어갔다. 조조는 허저의 발목 아래 엎드려 있었다. 마초가 강 언덕에 서둘러 도착해보니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었다. 마초는 즉시 활을 잡고 시위에 활을 메워 용장들에게 물가에 둘러서서 쏘라고 명하자 화살은 빗발치듯 쏟아졌다. 허저는 조조가 다칠까 걱정하여 왼손으로 말 한 장을 들어 올려 날아드는 화살을 막았다. 마초는 화살을 쏘아 맞히지 못하는 법이 없었다. 배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이 시위 소리에 응답하듯 화살을 맞고 물속으로 하나 둘씩 빠져들었다. 배 안에 있던 수십 명이 화살을 맞고 거꾸로지자 사공을 잃은 배는 저어 나가지를 못하자 갈 길을 잃고 급류 속으로 빨려들어 빙빙 돌았다. 허저는 혼자 혼신의 힘을 다해 신과 같은 위력을 떨치면서 두 다리 사이에 방향타를 끼우고 배의 방향을 조절하고 한 손으로는 상아떼로 배를 젓고 또 한 손으로는 말 한 장으로 화살을 막아 조조를 보호했다. 이때 위남현령 정비가 남산 위에 있었는데 마초가 조조의 뒤를 매우 급박하게 뒤쫓는 것을 보고 조조가 목숨을 잃을까 걱정되어 즉시 영체 안에 있는 소와 말들을 모두 다 영체 밖으로 몰아내자 온 산천에 모두 소와 말들이 가득했다. 서량병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다 되돌아와서 소와 말을 잡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조의 뒤를 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조는 이리하여 마초의 추격에서 벗어나 북쪽강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배에는 구멍을 뚫어 적이 쓰지 못하게 하고 뗏목은 가라앉혔다. 여러 장수는 조조가 도망치는 도중에 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구조하러 왔을 때 조조는 이미 언덕 위에 올라 있었다. 허저의 몸에는 겹 갑옷을 입고 있어서 화살이 모두 갑옷 위에 박혀 있었다. 여러 장수들이 조조를 보호하며 야전막사 안으로 들어와 모두 다 땅에 엎드려 문안을 드렸다. 조조가 깔깔거리며 말했다. 내 오늘 하마터면 조그만 도적놈 때문에 위태로울 뻔했다. 허저가 말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가소를 풀어 적을 유인하지 않았더라면 적은 기필코 강을 건너려 힘썼을 것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도적을 유인한 사람이 누구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답했다. 위남 현령 정비입니다. 잠시 후 정비가 들어와 조조를 배웠다. 조조가 감사 인사를 했다. 만일 공의 훌륭한 계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적에게 사로잡혔을 것이요. 즉시 조조는 정비에게 명하여 전군 교위로 삼았다. 정비가 말했다. 적들이 잠시 물러갔지만 내일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필히 좋은 계책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 이미 준비를 마쳤다. 조조는 즉시 여러 장수들을 불러 분부했다. 각자 일을 분담하여 강을 따라 담장길을 쌓아 임시 방어벽을 만들라. 적이 만일 쳐들어오면 담장길 바깥과 안쪽에 군사를 늘어 세우고 깃발들을 많이 꽂아서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며라. 다시 물가를 따라서 참호를 파고 시렁을 세워 하남 쪽을 덮어가려 목책으로 위장하고 군사를 써서 유인하라. 적은 급히 달려오다가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니 도적들이 빠지면 쉽사리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초는 돌아와 한수를 보고 말했다. 조조를 거의 잡을 뻔했는데 어떤 장수 하나가 용기를 내어 조조를 얻고 배를 타고 도망쳤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수가 말했다. 내 듣자니 조조는 극히 건장한 사람들을 골라 막사 앞에서 호위하라 하면서 호위군이라 부르는데 용맹한 장수 전이와 허저가 거느린다고 들었다. 전이는 벌써 죽었으니 지금 조조를 구한 사람은 허저가 분명하다. 이 사람은 용기와 힘이 보통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모두 호치라 부른다는데 만일 만나게 되면 가벼이 대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초가 말했다. 저 역시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한수가 말했다. 이제 조조가 강을 건너간 것은 장차 우리의 배후를 기습하려는 것이니 어서 빨리 공격하여 그들이 영체를 세우도록 틈을 줘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들이 영체를 세운다면 그들을 토벌하여 섬멸하는 것은 급하고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마초가 말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오직 저들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북쪽 언덕을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한수가 말했다. 현질은 영체를 지키고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강을 나가 조조와 싸우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마초가 말했다. 방덕을 선봉으로 삼고 쑥불을 따라 앞서가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한수와 방덕은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위하 남쪽으로 달려갔다. 이에 조조는 여러 장수들에게 담장길 양쪽으로 유인하라 명했다. 방덕이 먼저 철갑기병 1천여 명을 이끌고 충돌할 듯 돌격해왔다.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 때 인마는 모두 조조군이 파놓은 한마갱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방덕은 빠지려는 순간 몸을 한번 솟구쳐 흙구덩이를 뛰어올라 나와서 평지에 내려서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여러 명을 쳐 죽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적을 베면서 겹겹이 쳐진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한수는 이미 싸움터 가운데에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방덕이 달려가 한수를 구하려다가 때마침 조인의 부하장수 조승과 마주쳤다. 조승은 방덕의 한 칼에 베어져 말 아래로 떨어졌다. 방덕은 조승의 말을 빼앗아 타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서 한 줄기 혈로를 열고 한수를 구출하여 동남쪽을 향해 달아났다. 뒤에서 조조의 군사들이 추격해왔다. 마초가 군사를 이끌고 지원을 나와 조조의 군사들을 죽이고 깨부수고 다시 태반의 군마를 구출했다. 싸움은 날이 저물었어야 끝나고 비로소 군사를 돌려 영체로 돌아왔다. 군마를 점검해보니 장교 정은과 장행이 죽었고 함정에 빠져 죽은 사람이 200여 명이나 되었다. 마초는 한수와 상의했다. 만일 날짜가 오래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조조가 하북에 영체를 세우면 적을 물리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밤을 이용하여 경기병을 이끌고 가서 야영을 기습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수가 말했다. 반드시 앞뒤에서 서로 구할 수 있도록 군사를 나누어서 가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마초는 스스로 정군이 되고 방덕과 마대에게 뒤에서 지원하라 명하고 이날 밤 즉시 기습하러 떠났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거둬들여 위와 북쪽에 주둔하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도적들은 내가 영체를 아직 세우지 못할 것이라 업신여기고 반드시 야영을 기습하러 올 것이다. 사방으로 흩어져 병사를 매복시키고 중군은 비워두어라. 신호로 포성이 울릴 때 복병이 모두 일어나 공격하면
일고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장수들은 명령에 따라 군사들을 다 매복시켰다. 이날 밤 마초는 먼저 성희에게 30기를 이끌고 앞으로 가서 적의 상황을 탐색하라 했다. 성희는 조조의 진영에 인마가 보이지 않자 곧장 중군으로 들어갔다. 조조의 군사는 서량병이 도착한 것을 보고 즉시 신호포를 발사했다. 사방에서 복병이 모두 쏟아져 나와 겨우 30기를 에워쌌다. 성희는 하우연에게 피살되었다. 마초는 배후에서 방덕마대와 함께 군사를 3로로 나누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비록 군사를 숨기고 적을 기다린다 하지만 앞다퉈 몰려오는 건장들을 어찌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날 밤 마초와 조조의 군사들은 서로 엉겨 싸우다가 날이 밝아올 때가 되어서야 각자 군사를 거두었다. 마초는 윗수어기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밤낮으로 군사를 나누어 교대로 쉬지 않고 공격했다. 조조는 지금 한창 위하의 배와 뗏목을 쇠사슬로 얽어 부교 3개를 놓아 남쪽 언덕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조이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위하를 끼고 양쪽에 영책을 세우고 군량과 말먹이를 실은 술의 대부분을 꿰어 붙여 보호벽을 만들었다. 마초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에게 각자 마른 풀 한 단과 불씨를 준비하게 하고 한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힘을 합하여 물밀듯이 영체 앞으로 쳐들어가 풀단을 쌓고 불을 질렀다. 조조의 군사는 당해내지 못하고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수레와 부교가 모두 불타 없어졌다. 서량병은 조조군을 크게 무찔러 대승을 거두고 위화를 막아냈다. 조조는 영체를 세우지 못해 속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자니 순유가 말했다. 위하에 모래흙을 퍼다가 토성을 쌓으면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3만 명의 군사를 떼어내어 흙을 저날라 성을 쌓으라 했다. 마초는 또다시 방덕과 마대를 내보냈다. 이들은 각자 500명의 기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조의 진영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충돌하듯 덮쳐들며 공격했다. 게다가 모래흙이 단단하지 못하여 토성은 쌓아 올리자마자 쉽사리 무너져 내려서 조조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방법이 없었다. 때는 9월이 다 끝나가는 그mom쯤이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먹장구름이 짙게 깔려 여러 날째 거치지 않고 있었다. 조조는 영체 안에서 번민하고 있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어떤 노인 한 분이 승상을 뵙고 방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합니다. 조조가 만나기 위해 들어오라고 불렀다. 그 사람은 몹시 야위였으나 용모가 고와하고 예스러워 보였다. 조조가 물었더니 그는 바로 경조 사람으로 종남산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성은 누, 이름은 자백, 도후는 목매거사라 했다. 조조는 손님을 대하는 예로 대접했다. 누자백이 말했다. 승상께서 위하를 건너가서 막사를 치고 주둔하려 하신 지 오래되었으면서 어째서 지금 추운 때를 이용하여 성을 쌓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모래흙으로 된 땅이라서 보루를 쌓지 못하고 있소. 은사는 나에게 가르쳐줄 어떤 계책이라도 있소. 누자백이 말했다. 승상은 군사를 귀신같이 쓰시면서 어찌하여 천시를 모르십니까?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그 위에 날마다 더해지고 있으니 삭풍이 일단 불기 시작하면 반드시 큰 추위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다음에 군사들을 몰아 모래흙을 운반해와 물을 뿌리면서 쌓아 올리면 날이 밝을 때쯤 토성은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깨닫고 누자백에게 후하게 상을 주었지만 누자백은 받지 않고 물러갔다. 이날 밤 북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조조는 모든 병사들을 다 동원하여 흙을 저 날라쌌고 그 위에 물을 뿌리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물을 길러올 그릇이 없어서 합사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물을 담아와 뿌렸다. 흙을 쌓고 물을 뿌리자마자 얼어붙기 시작했다. 동이 터올 때가 되자 모래흙이 꽁꽁 얼어붙어 튼튼한 토성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염탐꾼이 이 상황을 마초에게 보고하여 알게 했다. 마초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보고 크게 놀랐다. 신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다음 날이다. 마초는 대군을 소집하여 북을 치며 진군했다. 조조는 스스로 말을 타고 영체를 나왔는데 단지 허저 한 사람만이 그 뒤를 따라왔다. 조조가 채찍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맹덕이 혼자 말을 타고 여기 왔으니 마초는 나와서 대답하라. 마초가 말을 타고 창을 뻗쳐들고 나왔다. 조조가 말했다. 너는 내가 영체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 업신여겼겠지만 이제 하룻밤 사이에 하늘이 성을 쌓아 완성하게 해주셨다. 너는 어찌 일찌감치 항복하지 않느냐. 마초는 크게 화가 나서 마음 같아서는 그 앞으로 달려가 사로잡고 싶었지만 조조 등 뒤에 한 사람을 보니 그는 말을 멈추고 서 있는데 손에는 강철칼을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괴상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다. 마초는 그가 허저일 것이라 짐작하고 채찍을 높이 들고 가리키며 물었다. 너의 군 중에 호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느냐? 허저가 칼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바로 초군의 허저이다. 허저의 눈에서는 신령스런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몸에서는 위풍이 당당한 것이 혈기가 왕성했다. 마초는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말머리를 돌려 돌아왔다. 조조도 역시 허저를 데리고 영체로 돌아왔다. 양쪽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해괴하게 여겨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조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적장도 역시 허저가 호우인 줄을 알아보았다. 이때부터 군중에서는 모두들 허저를 호후라고 불렀다. 허저가 말했다. 제가 내일에는 반드시 마초를 사로잡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마초는 영특하고 용감하니 얕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허저가 말했다. 제가 맹세코 마초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허저는 즉시 사람을 시켜 전서를 보냈다. 전서에 이렇게 썼다. 호후는 단기로 마초에게 도전한다. 내일 목숨을 걸고 결전하자. 마초는 전서를 받고 크게 노해 말했다. 어찌 감히 이토록 나를 업신여긴단 말이냐. 그리고 즉시 답장을 보냈다. 내일은 맹세코 호치를 잡아 죽이겠다. 다음 날이다. 마초와 조조 양쪽 군사들은 영체를 나와 진세를 벌였다. 마초는 군사를 나누어 방덕을 좌익, 마대를 우익으로 삼고 한수는 중군을 맡으라 하고 마초는 창을 뻗쳐들고 말을 놓아 적진 앞으로 달려가 멈춰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호치, 빨리 나와라. 조조는 문기 밑에서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초의 용맹은 여포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저가 말을 박차고 칼을 춤추며 나갔다. 마초도 창을 꼬나들고 나와 붙어 싸웠다. 두 사람은 10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말이 지쳐 기진맥진해지다 각자 군중으로 되돌아가 말을 바꿔 타고 지인 앞으로 나와 또다시 10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허저가 제분을 이기지 못해 나는 듯이 진중으로 돌아와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지니 온몸에 근육이 드러났다. 허저는 알몸으로 칼을 들고 몸을 날려 말을 타고서 결전을 벌이려 마초에게 달려가니 양쪽 군사들은 크게 놀라 웅성거렸다. 두 사람은 또다시 30여 합을 싸웠다. 허저가 온 힘을 다해 칼을 들고 마초를 베려 내리치자 마초는 허저의 칼을 비껴서 그의 명치 끝을 향해 창으로 냅다 찔렀다. 허저는 엉겹결에 칼을 버리고 문득 가슴으로 다가오는 마초의 창을 잡고 두 사람은 말을 탄 채로 창을 빼앗으려 했다. 허저는 힘이 대단하여 한 차례 괴성을 버럭 지르며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잡고 있던 창자루가 구부러지면서 부러지자 두 사람은 각각 한 도막씩 들고 서로 난투를 벌였다. 조조는 허저가 혹시나 실수를 할까 걱정되어 즉시 하우영과 조홍 두 장수에게 함께 나가 협공하라고 명했다. 방덕과 마대는 조조 진영에서 두 장수가 나란히 달려드는 것을 보자 양익의 철기군을 휘몰아 종횡무진 돌진하여 혼전을 벌이려 덮쳐들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허저는 팔뚝에 화살을 2대나 맞았다. 여러 장수들이 황급히 퇴각하여 영체로 들어가자 마초는 곧장 뒤따라 해자 근처까지 덮쳐들어가 조조의 병사들을 태반이나 죽이고 부상을 입히니 조조는 영체의 문을 굳게 닫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마초는 위수어기로 돌아와서 한수에게 말했다. 제가 만난 최악의 싸움꾼 중에 허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진짜 호치였습니다. 삼국지 인물열전 5. 마초. 서량의 풍우나 마초. 문무를 겸비한 시대의 호골. 마초는 한나라 말의 명장으로 양주 지역의 군벌이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희는 마초를 사자머리 두고 은으로 만든 갑옷, 백색 도포 차림으로 조조를 떨게 한 맹장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지만 세력을 잃고 전전하다 유비의 장수가 됐고 총나라의 관우, 장비, 황충, 조은과 더불어 5호 대장군으로 불렸습니다. 제갈량은 마초를 문무를 겸비한 한 시대의 호골로서 장비와 나란히 말을 달리며 선두를 다툴 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훌륭한 무장이었습니다. 조조도 두려워한 용맹. 마초의 아버지 마등은 후한의 개국공신으로 양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마초는 군사들을 통솔해 편장군으로 일을 합니다. 조조는 한나라의 승상이 된 후 세력 확대를 위해 마등을 비롯한 지방 군벌들을 중앙의 관리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마초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조조와 함께 있었음에도 조조의 반대 진영에 서서 한수와 연합해 조조를 공격합니다. 조조는 마초의 무예를 보고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화가 치밀어 올라 쓰고 있던 투구를 집어던지며 저 아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장사 지낼 땅이 없겠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마초는 조조가 황하를 건널 때까지 공격해 조조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연합군인 마초 진영은 점점 불리해졌고 결국 회담을 통해 휴전을 제의하지만 조조는 이를 거절합니다. 마초는 비밀리에 조조를 사로잡으려 했지만 허저가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결국 조조의 책사인 가후의 이간지책으로 마초와 한수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고 패하고 맙니다. 조조는 마초의 아버지 마등의 삼족을 처형해버립니다. 제갈량도 칭찬. 마초는 유비가 영토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유비가 익주의 성도를 포위해 공격하고 있을 때 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자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까지 공격해 유장의 패배를 앞당깁니다. 제갈량이 동호의 주유를 굴복시키고 유비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수찬 지역을 점령하도록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조조가 갑자기 동호를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가해옵니다. 이에 동호의 황제 송건은 서신을 띄어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유비는 송건을 구하지 않으면 순망치한의 형세로 조조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송건을 도와 동호를 구하면 수찬 지역을 얻을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마초에게 편지를 써 조조의 등 뒤에서 공격하도록 부추겨 동호를 위기에서 구하고 순조롭게 수찬으로 입성합니다. 제갈량은 문무를 겸비한 마초를 칭찬하며 그의 남다른 용맹을 지켜 세웠습니다. 목표만 바라본 불운한 맹장. 마초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에서는 부모와 형제를 버린 페루나로 또 다른 편에서는 용맹과 충직의 상징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소설의 내용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역사서 삼국지를 쓴 진수는 마초가 장로와 함께했던 것을 애석해합니다. 독자적으로 세력을 만들었다면 조조와 대등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설 삼국지 연희에서 마초는 의와 효를 아는 충직의 대명사였고 무에서는 여포, 장비, 관우와 견주어 당대 제1의 영웅으로 칭송받을 만해 후세의 서량의 금마초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비록 역사에는 그의 공적이 없고 좋지 않은 기록만 남아있지만 지위가 평북 장군까지 이르렀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유비에게 크게 신임을 받고 충직한 장군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